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강렬한 분위기로 다가오는 이는 박진우 사장이었다. 박 사장이 소리치는 뒤에서 이 팀장님은 희죽거리며 나를 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사과하지 않고 있자 박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죄할 줄 모르는 건가? 자네는 지방 공장으로 가게 될 거야. 좌천을 통보받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힘껏 외쳤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박 사장과 이 팀장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김민준. 사회생활 3년차 신입으로 무역회사에 입사했다. 지금은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보람있게 일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저희의 정의감이 강해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돕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내가 그런 성격이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아무 연줄도 없이 중학교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며 대기업 임원까지 승진하셨다.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엄하셨지만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정하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거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려울 때 분명 누군가가 너를 도와줄 게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다. 유찬이라는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다. 그 때문에 느림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유찬이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유찬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유찬이에게 말을 거는 나를 보고 반 친구들은 나까지 따돌리기 시작했고 친한 친구들은 그런 느림보랑 놀지 마 라고 말했지만 유찬이가 말 걸어줘서 고마워 라고 웃으며 말해주었기에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중 반에서 팀을 나누어 조사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다. 모두 친한 3명씩 팀을 만들었지만 물론 유찬이와 나만 남게 되어 둘이서 팀을 만들게 되었다. 나는 이 수업이 서툴렀다. 딱히 조사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발표를 정리하는 것도 잘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수업이니 어쩔 수 없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유찬이는 매우 박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실히 운동은 서툴러서 느림보라고 불렸지만 이런 잘하는 분야가 있었구나 하고 놀랐다. 2주 후에 있었던 발표회에서 나와 유찬이 팀은 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종류의 수업은 늘 발표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찬이 덕분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네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 일을 계기로 유찬이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 후 나는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을 배웠고 아버지를 동경했던 터라 현장에서 경영을 배울 수 있는 중소기업 무역회사에 입사했다. 입사가 결정된 것을 아버지께 보고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내 지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자회사구나. 좋은 그룹이야. 잘 됐구나. 하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이 회사에서 배우며 한 걸음이라도 존경하는 아버지께 가까워지고 싶었다. 다만 사회인이 되고 나서 나의 정의감을 관철하며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입사 2년차까지는 선배와 상사에게도 잘 보살핌을 받아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3년차가 되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사장이 박진우로 바뀐 것이다. 모 회사에서 파견 온 박진우는 자회사를 깔보고 나는 모 회사 사람이니까 이 회사에 와주는 거야 라고 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박 사장은 자회사 직원의 의견을 일절 듣지 않았다.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건 100년도 이르다는 식으로 묵살당했다. 듣는 것은 간부나 모회사의 말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선배는 이직하고 팀장님도 좌천되었다. 내 상사는 이 팀장이 되었다. 이 팀장은 늘 박진우 사장의 눈치만 보며 일하는 유형의 인간이다. 윗사람에게만 굽실거리며 아첨하고 현장이나 부하 직원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현장 상황은 일절 모르는 척했다. 긴급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을 전가하고 사장에게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팀장과 뜻이 맞지 않았다. 어느 날 내 기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거래처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모회사까지 참여하여 수백억 원이 오가는 큰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그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된 것이다. 선배가 이직했을 때 나도 이직을 잠시 생각했지만 프로젝트 리더의 기회를 얻은 지금 아직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물론 이 팀장도 관여하고 있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끈질기게 물어왔다. 다만 이 팀장의 일은 사장에게 연락하는 것뿐이었고 다른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라며 진행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없느냐, 좀 더 잘 진행해달라고 무리한 요구와 비아냥거림만 늘어놓았다.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자신의 공으로 만들어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일념뿐이었다. 현장의 어려움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거래처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특수 자재의 수입이 불가능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이 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팀원 전원과 함께 그 자재를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았다. 이 팀장은 경로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확인하라고 했잖아. 제때 못 맞추면 어쩔 거야. 내가 사장님께 뭐라고 보고해야 하냐고. 자신의 보신만 생각하는 발언에 절반쯤 어이가 없었다. 게다가 품질을 떨어뜨려서라도 조작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해내라는 말에는 솔직히 놀랐다에 나는 즉시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면 회사의 신뢰를 잃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 팀장은 사장에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보고했다. 그 후 나는 다른 거래처와 협상을 진행하여 어떻게든 자재 조달에 성공했다. 팀원들의 협력 덕분에 납기에 늦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때도 이 팀장의 사장 보고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팀장과 함께 구세주가 되어준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과의 회식에 가게 되었다. 이 팀장은 먼저 가 있었고 나는 나중에 뒤따라가는 형태였다. 그 회식 장소로 가는 길,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회식 시간은 촉박했지만 공영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는 중재하기로 했다. 그 남자는 여성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손을 잡아 끌며 데려가려고 했다. 명령조로 말대꾸하지 마. 아무 말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돼 라며 노골적으로 여성을 깔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말의 마디마디에 강한 어조를 담아 그녀가 싫어져 하잖아요 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은 나를 쳐다봤다. 덩치 큰 남자는 뭐야 꼬마 너랑 상관없으니까 빠져 라고 나에게 말했다. 확실히 나랑 상관없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녀에게서 손 떼 라고 말하며
억지로 끌고 있는 손을 풀려고 했다. 그것이 남자의 화를 샀고 나에게 주먹이 날아왔다. 얼굴에 제대로 맞았다. 잠시 의식이 날아가는 듯한 감각과 동시에 통증을 느꼈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방역하여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상대는 덩치도 크고 괴력이었기에 방역하며 싸워도 당해낼 수 없던 중에만 그 자리에서 강하게 넘어졌다. 넘어진 내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계속 때리려는 남자에게 여성이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남자는 일이 커지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며 두고 봐 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여성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라고 품위 있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택시를 잡고 이 병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일러주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은 의사는 뇌진탕이 있으니 만일을 위해 하루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병실로 안내받았다. 병실에 여성이 찾아와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이름은 이하영. 아까 그 남자는 강민준이라고 하며 자신의 약혼자라고 했다. 약혼자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한 상대였고 아영은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 강민준은 처음에는 매우 다정했지만 아무리 호의적으로 대해도 아영이 마음을 열지 않자 그것을 느낀 강민준은 점차 본색을 드러냈고 이번에는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억지로 호텔로 끌려갈 뻔한 상황에서 김민준이 중재해 주었다고 아영은 말했다. 아영은 긴 웨이브 머리에 품위가 느껴지는 미인이지만 지기 싫어하고 어딘가 강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아영은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며 병실을 나섰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이 팀장에게서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거래처 사장님과의 회식을 펑크 내버린 것이다. 게다가 연락도 일절하지 않아 부재중 전화는 더욱 늘어나 있었다. 이 팀장에게 오늘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와 사죄,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메일을 보내놓았다. 회식에 가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여성을 도운 것은 일절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상사인 이 팀장과 박진우 사장, 그리고 어제 아영을 난폭하게 대하고 나를 때린 강민준이었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이 팀장은 김민준, 너 대체 뭘 하는 거야? 어제도 그 사장님과의 회식에 오지 않고 연락도 일절 없고 사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이야. 게다가 박 사장님 아드님께 손을 대다니 네가 뭔데? 하고 큰 소리로 고함쳤다. 알고 보니 강민준은 박 사장의 아들이었다. 내가 멱살을 잡혔을 때 그의 양복 배지를 보고 아버지 회사 직원임을 알아챘던 것이다. 강민준은 즉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이 팀장과 셋이서 병실로 찾아온 것이었다. 게다가 나의 평소 업무 태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맹렬히 비난했다. 너는 늘 내 발언에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이 마치 정론인 양 밀어붙이려 하지. 그 프로젝트 때도 그렇게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애초에 그 특수 자재는 이 팀장의 짓이었다. 근거 없는 질책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 팀장은 박 사장에게 엎드려 빌고 있는 상태였다. 이 팀장은 내게 박 사장님 아드님께 손을 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빨리 사과해 라며 사죄를 종용했다. 그리고 박 사장도 들어보니 자네가 내 아들을 갑자기 때렸다더군. 자회사 평사원 주제에 내 아들을 때리다니 용서 못해. 빨리 사과해. 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강민준은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얻어맞았다.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아버지인 사장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냉정함을 되찾은 나는 반론하려고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성을 닥쳐. 내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강민주는 내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일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 팀장은 박 사장님 아드님을 때린 건 전부 네 잘못이니까 빨리 사과해 라고 연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강민주는 아버지 회사 직원이니까 특별히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아이라며 감탄하는 한편 나에게는 엄청난 기세로 빨리 사과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거기에 이 팀장까지 거들며 사장님 아드님은 어쩌면 이렇게 관대하실까요? 그것도 사장님의 교육의 결실이군요. 라며 사장을 칭찬하며 내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여성이 습격당하는 것을 돕는다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먼저 손을 쓴 것은 강민준 쪽이었다. 여기서 사과하면 나의 신념을 굽히는 것이 되고 만다. 나는 세 사람을 향해 여성을 습격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사장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도 못하는 건가? 유감스럽지만 자네는 지방 공장으로 가게 될 거야 라며 좌천을 통보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금까지의 일들과 합쳐져 나의 신념을 지키며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순간 됐습니다.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너 같은 놈은 이 회사에 필요 없어. 내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당장 그만둬.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은 나갔다.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가슴에 맺혀있던 것이 사라져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것은 아영이었다. 아영은 매우 미안해하며 아까 얘기가 밖까지 들려서 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이 회사랑은 잘 안 맞았어. 좋은 타이밍이었어 라고 말해주었다. 그래도 아영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영은 내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교환해달라고 말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버지와 함께 감사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연락이 아영에게서 왔다. 나는 순간 아버지도 함께라는 말에 놀랐지만 지정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인상 좋고 체격이 좋으며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위풍당당한 남성과 아영이 있었다. 남자는 아영이 아버지 이선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했다. 이선호 사장님은 내 얼굴에 멍과 입가에 상처를 보고 아영이를 도와줘서 고맙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네라며 사과해 주셨다. 그 후에는 변변치 않지만 감사 선물입니다. 라며 나오는 코스 요리에 감탄하며 먹었다. 그리고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다. 문득 이선호 사장님은 민준군은 왜 맞아가면서까지 내 딸을 도와주었나? 라고 내게 물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 제 신념에 따른 것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 옆에서 아영기가 하지만 저를 도와주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아영씨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야. 내가 납득하며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둔 거야. 나는 지금까지 회사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입사했을 때는 선배와 상사에게도 잘 보살핌을 받아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 의견도 말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회사였어요. 올바른 의견은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의견 충돌이 있어도 결코 무의미한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차가 되면서 사장이 바뀌고 회사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모 회사에서 온 사장은 자회사를 깔보고 모 회사의 말은 듣지만 직원의 의견은 일절 듣지 않았습니다. 상사도 바뀌고 부당한 지시도 난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이선호 사장님은 그랬군 하고 작게 말했다. 그리고 이선호 사장님은 민주은군이 싫지 않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라고 이어서 말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놀랍게도 아영의 아버지인 이선호 사장님은 모 회사인 대기업 종합무역 상사의 이사였다. 게다가 내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다. 아버지와는 옛날에 좋은 라이벌로서 영업 현장에서 경쟁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영에게서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고 알아보니 내 아버지와 연결되었다고 했다. 이선호 사장님은 민중군은 아버지와 아주 닮았네. 올곧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번 일이 없었더라도 탐나는 인재였어 라고 말해 주셨다.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한 행동이 보상받고 그리고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그대로 나는 이선호 사장님의 비서실에 배치되어 일하게 되었다. 이선호 사장님과의 업무는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시가 내려오고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갔다. 사장님 곁에서 일에 대한 자세를 배우며 나는 신입사원 시절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 내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 볼 일이 있어 들를 거야 라고 말했다. 이전 일이 있었으니 차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자 사장님은 너도 따라와 라고 말했고 나는 오랜만에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선호 사장님이 향하는 곳은 박 사장이 있는 사장실이었다. 사장실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박 사장과 아들 강민준이 있었다. 부자는 굽실거리며 이선호 사장님을 맞이했다. 부자는 이선호 사장님을 따라 들어오는 나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박 사장은 이선호 사장님에게 아들을 부르신 건 아영 씨와의 약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선호 사장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이 회사에 취임한 후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부 조사를 한 결과 직원들이 자네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모 회사와 자회사는 어디까지나 역할의 차이일 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네. 자네는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네. 따라서 처분을 내리겠네. 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박 사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강민준에게도 딸이 자네에게 폭력을 당했다더군. 여성에게 손 찍어마는 남자에게는 내 딸을 줄 수 없어. 약혼은 파기다. 라고 말했다. 박 사장 부자는 울상이 되어 변명하며 이선호 사장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선호 사장님은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게 라고 일축하며 사장실을 나섰다. 나는 뒤를 따랐다. 며칠 후 인사이동으로 선언대로 박 사장은 강등되어 지방 지부로 좌천되었다. 강민주는 폭력을 휘두른 죄로 아영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 강민주는 피해 신고가 회사에 알려져 해고되었다. 지금 강민주는 아버지에게 울며 매달리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는 본사에서 재건을 위한 인력이 교체되어 왔고 회사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소통도 원활해졌다고 한다. 그 후 아영이 나에게 다시 식사를 제안했다. 그 후로 우리는 몇 번 식사를 하고 교제하게 되었다. 사귄 지 딱 1년이 되었을 무렵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요. 제 목숨을 걸고, 그러니 결혼해주세요. 라고 프러포즈했다. 아영에게서 네 라는 답을 받고 기쁘게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아영이를 아버지께 소개해드렸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셨다. 양가 상견례 때는 아영이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오랜만에 재회한 것도 있어서 당사자인 우리를 제쳐두고 두 분이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결국 우리를 두고 두 분이서 술을 마시러 가버리셨다. 그런 아버지들을 보며 나와 아영이는 서로 웃었다. 아버지들은 술 마시러 간 자리에서 일 이야기가 무르익어 두 회사 간 전대미문의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놀랍게도 내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한때 직업을 잃었던 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신념을 관철함으로써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직 미숙하지만 앞으로도 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